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거기 402페이지 2008년 사실 문제가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서울대학교 김민수 조교수 제명 거부 사건이죠. 그래서 일단 그 뒤에 나중에 또 완결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관계된 논점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 제명 탈락 통지라는 것이 법적 성질을 물어봤으면 이제 뒷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야 될 텐데 뒷문제에 가서 이 제명 탈락이 적법하냐를 또 묻고 있거든요. 뒤에 가서 결국 그 얘기는 제명 탈락이 행정처분이냐 그리고 이것이 재량이냐 근데 이걸 묻는 것이 포인트가 되니까 일단 제명 탈락 통지의 법적 성질 일단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볼 때 처분성 여부를 검토할 때 이 제명 탈락 통지가 단순한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의사표시로서 즉 제명 거부의 의사를 담고 있는 의사표시로서 통지고 그리고 거부 행위라면 취소성 대상 등에서 우리 판례가 신청권을 요구하는데 신청권이 충족되는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신청권만 이제 쓰고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자세히 쓰려면 제명 행위부터 봐야죠. 제명 행위가 행정처분이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이걸 거부함으로써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청권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처분인지 여부 해서 특히 나번에 가가지고 이 거부 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기한 요건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판례만 쓰시고 판례들만 쓰시고 여러 개 됐으면 학설까지 써도 되죠. 알아서 선택하세요. 시간 봐서 판례만 써도 뭐 여긴 충분해요. 판례 요건만 딱 써도 되고 신청권 요구한다 하신 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안의 검토가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의 행사에 해당하느냐 결국 제명 이게 행정부처는 뭐죠? 이게 행정부처 특허죠. 그죠? 특허에서 우리가 이제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중 신분 설정 행위도 특허로서 그때 공부했었죠. 특허도 성격이 있는 거죠. 공권 행사고 그 다음에 이게 거부된다면 결국은 이제 뭐 법적 지위 누릴 수 없고 그런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고 이제 세 번째 신청권이 있느냐 우리 판례가 신청권 긍정했죠. 정진의 신청권 없다고 봤다가 최근에 판결을 바꿔서 이때 2004년에 판례 바꿔가지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청권이 긍정했죠. 재량 인정은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 임용 여부나 임용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 재량행위로 봐야 되겠죠. 넘어가시고 풀로된 문제 나중에 또 풀게요. 그 다음에 이제 403페이지로 가서 2008년 행시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뭐 3번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2번 뭐 1,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1, 2번은 토지 형질 변경 취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취소, 취소 아니면 살릴 테니까 이건 뭐 후발자 사정이면 철회고 성립당 사정은 취소고 2번에 가서 부담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독립쟁송 가능성이죠. 여기 쓰면 되겠고 3번 지금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거든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각종 변경 신청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해서 신청권을 잘 인정하지 않죠. 아까 우리 판례 봤었죠. 그죠? 토지 형질 변경 신청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신청권 인정 안 해가지고 거부했다라는 그 판례 기억해서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부가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기 자체가 부적법해요. 판례에 따르면. 그러나 학설들은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량이니까 결국 재량행위의 관점에서는 무하자 재량 행사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석할 여진이 있어요. 그거는 판례를 비판할 때 쓴 얘기고 결국 일단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이 인정 안 돼서 각하했던 사건이에요. 자, 거기만 볼까요? 오른쪽에 403페이지 넘어서 3번에 사는 경우 대부분은 해가지고 5번째 줄 철회 변경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데 그칠 뿐이므로 상대방에게 철회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신청권 부정해서 거부 처분의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판례에 대한 비판적 설명. 그래서 철회 변경 처분이 재량행위고 그렇다면 재량권에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상대방에게 인정될 테니까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살짝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십시다. 자, 2012년 사실 문제는 우리가 이거 손실보상할 때 했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때 제가 했었어요. 자, 올해 405페이지 2013년 사시문제를 보십시다. 오른쪽에. 자, 아주 퀄리티 있는 문제도 나왔죠. 한번 같이 볼게요. 갑은 첫 번째 줄부터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권할 시장 A에게 개발 행위의 허가를 신청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내 개발 행위 허가죠. 바로 떠올라야죠. 뭐가? 예외적 승인 떠올라야죠. 예외적 승인 떠올라야 돼. 그거를 몰라도 참조 조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참조 조문 12조를 보세요. 12조. 12조이랑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할 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가죠. 이게 예외적 허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이게 예외적 개발 제한 구역 내 개발 행위 허가가 예외적 허가구나. 예외적 승인이구나. 알 수 있죠. 예외적 승인이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수익적 처분이므로 재량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래서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런 부관은 적법 가능 타당 이행해야 되겠고, 이행 가능해야 되겠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이런 판례 표현을 그대로 알아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본문 보십시다.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위 처리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심각한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시장 A에게 위 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구했는데, 시장 A는 필요하니까 허가를 해주겠다. 허가를 했어요. 허가를 해주고, 다만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취소 변경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 개발행 허가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과는 철회권의 유보죠. 그죠? 철회권의 유보를 붙였죠. 그런데 위 시설이 가동된 지 얼마 안 돼서 폐기물 처리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평온한 주거 환경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시장 A에게 부관을 근거로 개발행 허가를 취소해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던 이런 사건이에요. 1번 개발행 허가 법적 성질을 밝혀라. 기본적으로 일단 예외적 허가죠. 예외적 승인, 예외적 허가라고 보시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예외적 승인은, 즉 개발 제한 구역 내 예외적 승인은 결국 수익적 처분이므로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로 보고 있죠. 예외적 허가고 재량행위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 2번에 가서 의리 2번 의리 위 개발행위 허가가 행해지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예방적 금지소송, 그리고 그에 대한 가구제 수단인 현상유지 가처분,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방적 금지소송이 현행법상 허용되겠냐, 그걸 쓰시면 되겠고. 자, 3번 문제를 보십시다. 위 부관을 근거로 의리 요구하죠. 신청하죠. 이럴 때 시장 A가 거부했어요. 이때 의리 자신의 권익보호를 국가배상 청구 소송, 행정소송에서 실현할 수 있느냐. 자, 기본적인 구조가 행정개입 청구권의 구조죠.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하달라. 즉 자기를 위하여 타인에게 행정청 당신이 행정권을 발동해 주시오. 요구하는 권리죠. 행정개입 청구권이고, 이것은 결국 이런 권리가 이제 성립이 됐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항고 소송으로서는 결국 이게 신청권의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정개입 청구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갔을 때는 이 행정개입 청구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배상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이런 행정개입 청구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청권이 인정되면은 본항가고, 인정 안 되면 각하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일단 행정개입 청구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나눠 쓰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행정개입 청구권, 우리 판례가 종래 부정했었죠. 건축허가에 대해서 취소,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부정했다가 최근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변경 요구할 권리 아까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판례를 보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신청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판례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시고, 그러면 그런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그런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 내가 지금 신청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상대방 국가 측은 결국 신청에 따라가지고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안 했죠. 이행 안 했죠. 조리상에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데 그 의무 이행 안 했잖아요.
그런 걸 어기고 일단 첫째 조리상의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데 그 의무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결국 위법성이 인정돼가지고 국가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결국 이 신청권을 바탕으로 이제 신청에다 거부당한 문제가 될 테니까 거부처분의 성립 단계에서 신청권을 검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조금 전에 신청권을 부정했는데 최근 사건에서 긍정했다. 두 사건 기억해야죠.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해서 판례는 신청을 부정했었는데 공유수면 매리면 취소 신청은 긍정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뭐 입장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약간 두 가지 태도가 지금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판례가 더 효과적인, 최근 판례가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판례를 생각하시면서 결국 이 거부가 처분이 있다. 처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부에 대해서 관철 수단은 의무이행 소송이 있는데 의무이행 소송이 현행 법상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과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니까 결국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그 다음에 집행정지 허용 여부를 꼭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시면 되겠죠. 자, 아주 상당히 퀄리티가 있어서 문제였고 당락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편차가 있었던 문제예요. 특히 3번 문제가 아주 편차가 컸죠. 이 행정개입 청구권을 바탕으로 해서 즉 이 교과서 앞부분, 중간, 뒤가 다 걸리죠. 교과서 앞에 행정개입 청구권, 중간쯤에 국가배상, 뒷부분에 행정소송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죠. 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그 라본에 그 밖에 이해준 행정작용 우리가 이제 사실행위할 때 했었던 테마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했지만 이제 실체법적 개념들의 가장 핵심은 행정행위는 취소소송 또는 의무행 소송을 놔두고 행정행위가 아닌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이제 당사소송 가자. 이게 이제 실체법적 개념설의 주장이고 쟁성법적 개념설은 우리나라는 지금 일반적 이행소송이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판례상 인정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게 좋다. 처분성 넓히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쟁성법적 개념설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실체법적 개념설의 이상향 을 뜻한다면 쟁성법적 개념은 현실적인 거죠. 이상과 현실애들이 보통 이상향이 남자분이 여자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합시다. 네, 이상과 현실. 네. 자, 이제 408페이지. 자, 구체적 검토는 우리 했던 건 넘어가고 조금 소홀히 했던 거라든가 못 봤던 거 중심으로 볼 게 굉장히 했던 게 많이 나와요. 일단 그 가번의 법규명령 조례 이거 했었던 거죠. 했었던 거죠. 이 조례가 중간에 집행이 매개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그러면 처분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이고 이때 이제 피고는 조례안을 공포한 공포권자, 지자체장이나 또는 교육기관을 조례할 때는 교육감이 피고다. 그 얘기고요. 나번에 고시는 좀 더 체크해봐야죠. 고시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문서일 뿐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일반적 수상적 규율로서 상위법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죠. 그렇죠? 학문들은 법령 보충규칙. 그리고 상위법의 수권 없는 일반적 수상적 규율이라면 이것은 행정규칙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 즉 집행행위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를 그러면 행정처분이죠. 이 세 가지 쓸 수 있죠. 판례가 항상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시는 그때그때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고 결국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고시가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를 그러면 처분이에요. 409페이지 첫 번째 판례. 그래서 어떤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겠지만 집행이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를 규율할 때는 처분이다. 그래서 밑에 판례 2번 보면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정해진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또는 급여 상한표와 관련된 고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 고시가 이제 효력이 발생하면 제약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판례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유명한 김조광수 씨 사건. 그래서 김조광수 씨가 게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해서 고시했거든요. 이 고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것은 별도의 집행이 매개 없이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표정 의무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즉 일반 처분이다 라고 했던 거죠. 조금 더 깊이 가면 위의 처분은 상대방이 특정된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 밑에 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반 처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행정계획은 우리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행정계획은 우리 이미 충분히 했었고요. 자, 410페이지 공시지가도 우리가 이미 했었죠. 표준지, 개별지 다 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판례 처분성 다 긍정하죠. 했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마번에 부감도 했었죠. 넘어갑시다. 바번의 전보 발령은 기억하죠. 좀 기억할게요. 전보 발령은 뭐 동일 직급 내에 뭐 어떤 보직 변경 또는 근무지 변경 등을 뜻하는데, 우리 판례가 전보 발령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이 처분성을 긍정한 예가 있어요.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그 유명한 방위선 판사 사건에서 전보 발령의 처분성을 긍정해서 헌법소원을 각하했던 적이 있죠. 방위선 판사 사건 아시죠? 방위선 판사 사건에서. 그래서 방위선 판사가 이제 2년 정도 지방에서 근무하고 서울 올라올 때 됐는데 다시 더 먼 곳으로 보내버리니까 이거 어차피 행정심판으로서 소정심사 거쳐봐야 별 의미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행정소송 대기해봐야 질게 뻔하니까 보충성이 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안 그래도 그때가 헌법재판소가 대부분 사이가 안 좋을 때거든요. 이것마저 건드리면 안 그래도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냥 처분성 긍정하는 취지에서 각하해버렸죠. 기분 좋게 처분성 긍정된다. 그러니까 헌법소원 각하하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열받아서 옷 벗고 나왔죠. 바로 옷 벗고 나오셔서 지금 동국대 교수로 계시죠. 그 사건이 이제 판례 2번이니까 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전보 발령. 자, 그건 간단하게 보시고요. 412페이지 경고는 중요하죠. 경고. 사실 우리가 경고를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계고, 대집행 계고. 대집행. 철거명령 이후에 철거 안 하니까 경고부터 하죠. 그 계고가 경고죠. 대집행 계고 처분, 그리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에도 그 계고. 그 다음에 우리 비용 납부 명령 했는데 상대방이 의무행위 안 할 때 독촉. 이것도 사실 경고죠. 독촉. 그래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독촉이라든가 계고. 그것 이외에 아예 경고라고 이제 표현을 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판례가 최근에 판시했던 불문경고 조치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행시에 아주 중요한 얘기.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불문경고 조치가 공무원 법상 징계가 아니거든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같은 공무원 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견책보다 더 가벼운 정도의 불이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보통.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이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그런 처분이 나올 수 있다. 이거 판시한 거죠. 다시 말하면 법규성 유무와 처분성 유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정규칙이 비법규다 할지라도 그에 근거한 행위는 처분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행정규칙이 처분한 얘기는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법규성 유무와 처분성 유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이 법규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 행정규칙이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본안 가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일 뿐이고, 다만 소송요건당에서는 그런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가 국민의 권리를 규율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규성 유무와 처분성 유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판례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그 4번의 경우의 두 번째 문단 판례는 어떤 처분의 근거와 효과가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첫째, 행정규칙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니죠. 혼동하지 마시고, 그죠? 행정규칙은 일반적 추상적 규칙이니까 처분이 아닌 거고, 당연히. 문제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인데, 행정규칙이 성질이 비법규라 할지라도 그에 근거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실제적으로 권리의 설정, 의무의 부담을 명한다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일으킨다면 그때는 행정처분 되니까 그에 근거한 행위가 처분 인정될 수 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표현 자체 그대로 알아두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밑에 2009년 행시에서 그대로 나왔죠. 봅시다. 밑에 2009년 행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중간에 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줄, 동별 사용 승인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사용 승인 내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줄, A군 인사위원회가 A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견책할 사항이지만 동규칙 제4조 1항 별표 3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 표창 공적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징계를 감경해서 불문을 붙이겠다. 이게 불문경고 조치죠. 이걸 했다. 그런데 이런 불문경고 조치를 보니까 1년 동안 인사기록 카드에 이게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돼서 즉 1년 동안 표창 못 받게 된단 말이죠. 1년 동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불이익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 가봅시다.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오른쪽 가서 1번 불문경고의 법적 성격과 징계의 가능성. 일단 불문경고가 처분이자가 중요하죠. 처분이 됐을 때 재량인지 기적인지가 문제되는 거고, 일단 처분인지가 중요해요. 처분인지가. 그래서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피고 측은 뭘 주장했느냐. 이 불문경고가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며, 그럼 국민의 권리를 규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위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상식과 똑같은 주장했었어요. 여러분 상식은 그런 주장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행정규칙이 법규가 아니라며, 비법규라며. 그러면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를 규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대외적 구성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피고의 주장이었어요. 피고가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다. 그러면 대외적 구성력이 없다. 그러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국민의 권리를 규할 수 없다. 처분 나올 수 없다. 이거는 소송 자체가 각하된다. 이게 피고 측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런 형식적인 주장을 깨트리고,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상대방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의 근거한 행위로 처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본안에 가서 그 행정규칙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안 될 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테마예요. 이게 실제로 피고하고 원고 주장이 서로 달랐거든요. 판례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본안전 항변 사항이겠죠. 본안전에서 피고가 뭐 처분성 없다라고 했을 거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원고가 이제 증명해야 될 사항들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판례가 처분성이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징계 여부가 공무원의 재량이니까, 이것도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보다 가벼운 단계 불이니까 이제 재량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징계와의 관련성. 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가장 낮은 정도의 징계인 견책보다 더 낮은 불이익이에요. 가장 가벼운 불이익. 가장 가벼운 거죠. 자, 2번 가봅시다. 불문경고에 대해서 갑의 행정소송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이런 불문경고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행위죠. 그러므로 당연히 소청심사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자신의 의사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 기타 징계 처분 등을 당했을 때 소청심사 제기할 수 있죠. 1번 소청심사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거기 원처분지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한번 살펴보면, 일단 소청심사 같은 전신 절차를 거쳐왔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소송법 19조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원처분이 소요 대상이에요. 그래서 원처분지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원고가 만약에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당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처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우리 행정소송법 19조 이 단서에 있는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 고의의 하자가 있을 때만 하는다. 이게 취지예요. 자,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불문경고가 가장 가벼운 징계이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불이기 때문에, 자, 첫째, 불문경고를 쪼갤 수 없죠. 일부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가벼운 게 없죠.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나 따라서 결국 불문경고에 대해서 순수한 인용결정 나서는 불복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변형결정으로서 뭐 일부 취소라든가 변경 명령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기각결정, 각하결정 이때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불복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각결정, 각하결정에 고의한 위법이 없는 한 우리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따라서 원처분에 해당하는 불문경고만이 소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은 항상 소청심사를 갔다 와야지만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까 소청심사 전치주의 이런 것들을 일단 쓰시고, 이건 조금 아직 안 배운 게 있으니까 좀 어렵죠. 뒤에 가서 바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인용 여부, 여기가 포인트라고 봐요. 여기. 왜냐하면 인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불문경고의 근거가 되는 이 규칙이 활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점, 불문경고의 처분성 우리가 긍정한다 할지라도 이 처분성 유무, 법규성 유무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불문경고의 근거가 되는 A군 지방양제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래서 위법문 여부의 판단은 지방공무원법과 또는 더 붙여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즉 비례원칙 등의 위반 여부, 즉 결국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쌍에 지금 맨 그 문제 보시면은 성실 의무 위반 이게 징계 사유가 되고 과한 징계냐가 이제 비례원칙 위반일 텐데 뭐 과하지 않죠.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이런 불명 경고가 적법하다라고 실제로 판시했던 사건을 갖고 그대로 문제로 냈어요. 자, 이 문제 좀 잘 보셔야 되겠네요. 특히 뭐가 여러분 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많았어요. 불명 경고가 처분이냐 중요한 쟁점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소송심사 거쳐봐야 된다. 또 중요한 쟁점이고 그 다음에 본원에 가서 2년 여부 결정할 때는 이 불명 경고에 근거되는 이 사건 규칙은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위법성은 오로지 지방공무원법과 그 다음에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판단하는 거다. 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번에 단계적 행정결정에 확약했었고, 가연정행위 했었고, 부분어가 사등결정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 가서, 권고는 우리가 행정지도할 때 했었죠. 했었고, 차번에 통지. 그래서 통지한 것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죠. 문서로 알리면 고시고, 그러니까 일반 문서로 알리면 고시고, 통지라고 하는데 이 통지도 결국 내용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통지에 따라서 통지에 의해서 상대방의 법률 관계에 바로 변동이 일어나면 이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판례가 제2명기관 만료 통지. 이것은 임용법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서 우리 판례가 취소성 대상으로 봤죠. 그러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결격사유가 있고 69조에 가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그냥 당연 퇴직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그냥 퇴직되는 거예요. 신분이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퇴직 통지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죠. 처분 아니다 라는 판시가 있었죠. 자, 그러면 거기 415페이지 판례 2번 임용기간 만료 통지의 처분 415페이지 판례 1번 당연 퇴직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 당연 퇴직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사실 통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행정처분 아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까? 어떤 소송? 이때 어차피 항고소송 제기 못하죠. 이때 어떤 소송? 당연히 뭐야? 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내 지위가 여전히 있다. 지위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면 돼요. 자, 그랬으면 아마 받아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부분 생각하시고 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카본의 반복된 행위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개고 처분 반복되면 1차 개고만 처분이다. 입대 처분 반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양거리 이번에 와서 거부 처분이 반복되면 우리 판례는 각각 처분성이 인정해서 각각 제도기간 따로 따진다.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자, 417페이지 공증 했었죠. 넘어갈게요. 파본의 신고 수리 거부 했었죠. 넘어가십시다. 419페이지로 가요. 하번에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불복 절차가 마련된 처분 이거 다 했었던 거죠. 과태료 부과 행위는 별도의 불복 절차 따로 있죠. 통고소송 마찬가지죠. 검사의 공소 마찬가지죠. 그래서 별도의 불복 절차 있으므로 처분 아니다 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성이 있는 게 이행정제가 무과행위 우리 판례가 처분성 부정했다가 긍정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때문이에요? 종래 과태료 부과처분 불복 절차가 준용됐다가 안 됐기 때문에 삭제됐기 때문에 판례가 입장 바꾼 거 다 했었던 거죠. 네. 넘어가십시다. 420페이지 하다 이제 하까지 갔는데 없으니까 이제 하다시 1이 막 나와요. 하다시 1 내부행위 갑자기 또 A로 가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하다시 1로 갔어요. 자, 하다시 내부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 부정한 게 대부분이에요. 긍정한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내부행위로서 대표적인 게 벌점. 우리 판례가 처분성 긍정했죠. 처분하기엔 기초자료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병역법상 신체 등위 판정. 남자분들은 이때부터 부들부들 떨지만 우리 판례는 이때 이거 처분성 부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역 처분 나면 그때 다퉈라 라는 얘기죠. 그런데 판례 3번 기억해줘. 세무조사는 당연히 처분인데 세무조사를 하겠다라는 결정의 처분성 긍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기억해야죠. 처분성 인정 안 할 것 같은데도 긍정했단 말이죠. 결론 정도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하-2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일단 국가의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우리 판례가 처분성 긍정해요. 문제는 각종 공사. 그래서 이런 각종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외부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할 만하거든요. 근데 판례가 처분성 부정한 것들밖에 없어요. 자, 일단 정리합시다. 첫째, 국가의 행정청, 예를 들면 조달청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관악구청장 사건.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판례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 긍정했어요. 자, 입찰 참가 자격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입찰을 신청했다가 제때 공사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이 나온단 말이죠, 동시에. 자, 그래서 이때 우리 판례가 국가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성 긍정했는데 각종 공사,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애들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외부 행위거든요. 외부 행위. 공사와 외부인과의 관계. 그러므로 이건 처분성 긍정할 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처분성 긍정할 만은 아니에요.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처분성 부정했어요. 왜 부정했느냐? 입찰 참가 자격을 할 근거가 없다. 이 당시에는 근거가 없다. 처분성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보실까요? 하-2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방식에 따라서 사인과 체결하는 물품 구매 계약, 건축 도급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에요. 사법상의 계약.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 아니죠? 그러나 낙찰자가 이후에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공권 행사를 서분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조달청장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그리고 관악구청장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우리 판례 처분성 긍정했어요. 다만 판례는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서 이런 애들이 행정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했는데 이건 근거 규정만 마련한다면 처분성 긍정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각주에 써놨죠. 248페이지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3번의 적극적 변경 처분은 좀 뒤에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뒤에 어차피 하다 보면 나올 테니까 문제 풀 때 나올 거니까 그때 보시고. 자, 이제 423페이지 노마트 이번에 재결을 보십니다. 재결. 드디어 왔네요. 자, 먼저 행정소송법 19조를 봐야죠. 19조 2문. 일단 19조 자체가 본문이 19조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으로 한다. 즉 처분하고 재결 둘 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죠. 다만 단서를 보면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 19조 본문은 원처분주의, 19조 단서는 재결주의 이렇게 해석하면 빵점이죠. 19조 전체가 원처분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학설 대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입법을 할 거냐, 입법 정책에 관한 대립이에요. 입법 정책. 어떤 법조문에 대한 학설 대립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입법 그 전 단계 입법을 어떻게 할 거냐, 입법주의에 관한 대립으로서. 그래서 먼저 원처분주의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처분을 소송 대상 삼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원처분주의는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자는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재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자는 재결을 소송 대상 삼으라.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가봅시다. 원처분주의가 뭐라고요?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 자, 제 키워드는 주장이라는 주장. 원처분주의 또는 원처분 중심주의를 하는데 원처분 중심주의는 원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뭐하면 주장하는 자는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즉 원고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죠. 그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실제로 보니까 원처분의 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재결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요. 반대도 있을 수가 있죠.
반대의 경우로 재결의 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죠. 이럴 때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좀 어렵나요? 지금 원처분에 하자가 실제로 있는데 원고가 재결의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재결을 소송 대상 삼아요. 반대도 있을 수가 있죠. 반대 경우. 이럴 때 법원은 어떤 재판해야 될까요? 원처분주의에 충실하다면 원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뿐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은 본안 가서 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이런 경우는 법원은 각하하는 게 아니고 기각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기각서를 취하죠. 기각서. 그래서 원처분주의를 취하면 당연히 결국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기각서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보고 봅시다. 자, 제 책에서 어디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은 자, 어디냐? 436페이지. 436페이지 5번. 우리 행정소송법 19조의 태도가 원처분주의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면 원처분주의라는 것은 원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 원처분을 소외 대상 삼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본안 가서 보는 거죠. 따라서 거기 5번처럼 보시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어요. 실제로 보니까 없는데 만약에 재결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할 거냐.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는 원처분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판례처럼 기각설이 선한 거예요. 결국 법원이 본안심사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걸 대상으로 들고 들어와도 소송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고 각하하지 않아요. 다만 뒤에서 보겠지만 소송의 대상을 다른 걸 들고 오다 보니까 피고가 엉뚱한 게 잡히거나 또는 재소 기한이 달라져요. 그래서 각하되는 경우는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캐치가 돼요?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대립에서 특히 원처분주의를 우리가 취한됐을 때 소송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고 그것 때문에 각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소송의 대상을 잘못 잡으면 피고가 달라지거나 피고를 엉뚱한 게 잡게 되거나 또는 재소기한 기산점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각하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을 잘못 잡았다고 그래서 법원이 각하할 게 아니고 기각한단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죠. 중요한 얘기니까 잘 봐두세요. 그래서 원처분주의를 취할 때의 효과예요. 이게 바로. 자, 다시 앞으로 나와서 자, 정신 반짝 차리세요. 놓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혼자 이해 못하는 테마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재결주의를 봅시다. 다시 423페이지 앞으로 와서 재결주의. 자, 재결주의는 뭘 말하냐?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다. 이게 재결주의예요. 그래서 재결주의는 반드시 전신 절차를 거쳐와야죠. 그래서 재결주의를 취하는 것은 필수적 행정심판 전시주의예요. 반드시. 자, 그리고 두 번째, 재결주의를 취할 때는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재결의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고 원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만 하나로 고정될 뿐이지 하자는 원처분 걸 주장할 수도 있고 재결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즉 재결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재결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대상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원처분이 여기가 흡수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재결주의는 출발 자체가. 재결주의 자체가 그냥 원처분이 뒤로 들어갔다. 재결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인 거고 이때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고 원처분 하자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 흡수됐으니까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재결주의예요. 그래서 재결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우리는 허용돼요. 몇 가지 명문의 규정 좀 이따가 찾아봅시다. 그래서 자. 그러면 423페이지 노마자 2번의 재결, 의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2번의 취소소 등의 대사단 입법주의 대립 문제점. 이건 입법주의예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법률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해석론이 아니고 어떻게 입법할 거냐 입법주의 대립이죠. 그래서 일단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대립이 있죠. 제가 다 설명해 드렸고 판례 쓸 자리가 없죠. 판례 쓰면 안 되죠. 그냥 검토해서 일단 어떤 주의가 더 타당하겠느냐 검토한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태도는 원처분주의다. 자,
자, 그러면 검토가 좀 어려울 텐데 왜 재결주의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했나 보십시다. 재결주의를 취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심판을 한번 갔다 와야죠. 근데 이 심판이 만약에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되면은 갔다 오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심판이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끌게 되는 그런 별 효과적이지 않은 심판이라면 이러면 별 원고는 권리구제만 지체가 되죠.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능하면 원처분주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리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현행 행정심판법상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이 돼버렸죠.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자기가 스스로 심리, 의결, 재결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원처분청의 행위하고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결과예요. 옛날 같으면은 원처분청의 어떤 처분을 상급기관인 재결청이 뒤집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원처분청과 위원회가 별도의 기관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나? 이해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행정심판법 공부했을 때 과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만 하고 그 다음에 재결은 누가 했죠? 재결청이 따로 있어. 재결청이 처분청 상급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처분청 행위를 상급기관이 뒤집는 거죠. 그래서 처분청이 이걸 했는데 이거는 잘못했네. 이걸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처분청의 행위하고 위원회의 재결은 서로 별개의 행정기관의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별도로 봐야지 흡수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원처분주의가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그래도 다만, 단서 이것도 보십시다. 다만 행정심판기관이 처분청 자신인 경우 어디에요? 기억나죠? 누구? 감사원. 감사원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대통령 직속기관이 하지만 대통령이 지휘감독 안 받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은 자신의 행위를 누가 뒤집어야 돼요? 자기가 뒤집어야죠. 그래서 감사원법에 가면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 결국 감사원의 재심을 청구하고 감사원의 재심 판정만이 소송의 대상이에요. 이게 소위 재결주의를 취하는 거죠. 감사원법. 그 다음에 처분청보다 더 큰 전문성과 권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노동위원회.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뒤집는단 말이죠. 노동사건은 여러분 특징이 있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노동자가 부당해고 당했어요.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공법상의 구제 수단으로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했다가 여기서 만약에 구제 못 받으면 반드시 중노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 신청하고 우리 법 노동위원회법 27조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만이 소송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중노위에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성이 뒤집어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이 원처분이 뒤에 흡수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주의를 취했다고 보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죠. 이따가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 행시에서 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법 사건을 그냥 법조문도 없이 내버렸어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거는 상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식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으니까 좀 공부할 것들은 좀 심각하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검토는 그런 설명을 듣고 결국 그런 관점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원처분주의가 타당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재결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을 때는 재결주의를 취해야 되고 그래서 면목법, 감사원법,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에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자,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제 지금 원처분주의의 입장인데 다만 감사원법 또는 노동위원회법에서 재결주의를 취한 예가 있다. 각조 251번 뭘까요? 이거는 자 보자고요. 좀 글씨가 좀 작아도 자 감사원법 36조 40조를 보니까 회계 담당 공무원, 회계 관계 직원, 돈 관리하는 회계 관계 직원이 돈 관리 잘못해서 국가에게 손해 끼치죠.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해요. 얼마 갚아라. 이런 변상 판정에 불복할 때는 감사원의 재심을 청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원의 재심 판정, 재심의 판정 또는 재심 판정 이것만이 소송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재결주의를 취했다라고 보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슬래시 2개 있죠. 노동위원회법 봅시다. 밑에 노동위원회법 26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진노위에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처분, 이 처분이 이제 진호위의 초심 결정이죠. 이에 대해서 결국 재심에서 이를 승인 취소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27조 갔더니 중노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노위 위원장 동그라미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이죠. 이것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위원장이 피고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15일 이내, 재소기한도 특징이 있죠.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중노위의 재심 판정만이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재심 판정 취소해서, 재심 판정 취소해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렇게 나오죠. 재심 판정 취소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결정에 대해서 중노위가 뒤집는 재심 결정하고 이거를 복견의 이 결정, 이것을 결국 소송의 대상으로만 삼으라는 얘기예요. 재결지를 취한 예죠.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각주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봐두세요. 시간 되시면 법조문도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태도까지 봤고, 자, 3번에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행소법 19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재결 취소소송에 대해서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고의에 하자가 있을 때 한한다. 그죠? 그 말은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원처분엔 존재하지 않고 재결에만 어떤 주체상의 또는 절차상의 또는 형식상의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재결에만 존재하는 주체상의 하자는 뭐 행정심판위원회가 자격이 없는 자가 포함돼가지고 심판했다. 이런 것들이 주체상의 하자일 텐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낼 수가 없겠죠. 판례도 없고. 그 다음에 절차, 형식 하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판례가 일단 없어요. 항상 내용상 하자가 문제예요. 내용상 하자. 그러면 재결에 존재하는 고유한 내용상 하자는 뭘 말하냐? 재결로 인해서 비로소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재결 때문에 원고가 비로소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그 불이익이 가중될 때예요. 가중될 때.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볼 판례들은 전부 다 재결 고유의 내용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판례들이에요.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논의를 뒤에 판례들을 우리가 쭉 공부할 건데 머릿속에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판례가 검토하는 방식이니까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습성이 있어요. 일단 첫째 재결 고유의 자, 이걸 봐두세요. 공식을 아래 머릿속에 박아놔요. 재결 고유의 하자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일단 우선 기준이에요. 우선 기준. 즉 재결로서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는 새로운 불이익이 더해졌느냐 안 더해졌느냐. 그래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재결 고유의 하자가 부정되죠? 그럼 뭐겠어요?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죠. 원처분. 이때는 당연히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당초 처분이 소외 대상이죠. 당초 처분. 우리 19조 보시면 취소 소송 대상은 처분 등으로 한다. 재결 취소 소송은 재결 고의 하자가 있을 때만 한다. 그 말은 재결 고의 하자가 없으면 원처분, 즉 당초 처분이 소외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재결 고의 하자가 만약에 인정될 때, 그러면 이제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인정될 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이후에 그냥 뭐 기각 재결 각하지는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이 재결이 인용재결의 경우에 특히 이것이 첫째, 형성 재결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뭐 2- 나갈까요? 또 2번에 할까요? 그 다음에 이행 재결인 경우로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래서 자, 재결 고의 하자가 인정되고 그 재결이 형성 재결, 그 다음에 덧붙여서 뭐 기각 재결, 가로할게요. 또는 각하 재결. 자, 이럴 때는 결론, 이 재결이 소외 대상이 돼요.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에요. 재결이. 자, 문제는 이때가 문제죠. 이행재결일 때. 자, 이행재결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행재결이. 자,
우리 세 가지 배웠어요. 첫째. 자, 일단 과거에, 일단 네 가지를 씁시다. 과거에 취소 명령 재결이 있었는데, 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현재 일단 삭제가 된 제도예요. 2010년에 개정되면서. 과거에 판례 남아있겠죠. 삭제가 돼서 현재 삭제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변경 명령 재결이 있죠. 그죠? 이거는 취소 심판 제기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처분 명령 재결이 있죠. 이거는 음행 심판 제기했을 때. 자, 일단 이 정도죠. 그죠? 이 정도죠. 그죠? 자, 형성제는 뭐가 있어요? 다시 말이 나온 김에. 처분,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처분 재결 되게 있죠. 놔두시고 일단. 써드릴까, 이것도? 네. 씁시다. 형성 재결의 얘들. 네. 처분, 취소 재결. 그 다음에 변경 재결. 그리고 처분 재결 등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나눠놓고. 자, 다 됐네요. 자, 일단 재결 고의 하자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시고 그 결론은 판례에 따라가세요. 일단 판례가 인정했냐 부정했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재결 고의 하자가 인정됐을 때 그 재결이 형성 재결이면 재결로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돼 버리죠. 그죠? 후속행위 필요 없죠. 재결만 소유 대상이에요. 끝이에요. 뭐 더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형성 재결 이후에 후속행위가 나와도 후속행위는 처분될 여지가 없어요. 재결로서 끝나버리니까, 법률관계 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나 이런 이행재결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행재결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옆에 씁시다. 이행재결 이후에 이행처분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행재결 때는 학설 대립이 나와요. 첫째 이행재결이 소송의 대상이다. 이런 이행재결들이 소송의 대상이다. 둘째, 이행재결에 따른 이행처분이 소의 대상이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행재결서를 취한다는 얘기는 결국 재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대방의 불이익이 발생한 거고 후속행위로서 이행처분은 단순한 집행행위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서 이행처분은 뒤집어 생각해가지고 이행재결이라는 것은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이행처분 때문에 불이익을 실제 받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둘 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 가능하다. 이거든 다 다툴 수 있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학설상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죠? 만약에 이행재결서를 취했을 때는 피고가 누가 돼요? 위원회가 되죠. 이행처분서를 취하면 처분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소견은 달라져요. 이따 보겠지만 이행재결서를 취하면 재결서 정보는 송달 받은 날이 되고 이행처분서를 취하면 이행처분을 송달 받은 날이 돼요. 기산점이 달라져요. 기산점이. 그래서 실익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판례가 선택 가능하다 입장을 취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쉽죠. 네, 여기까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뭐 하면 돼? 재결 고하자가 있냐 없냐. 그래서 재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재결 고의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재결 고의 하자가 부정되면 그냥 항상 당초 처분이 소유대상 끝. 원처분이 소유대상. 당초 처분 또는 원처분 같은 말이죠. 우리 판에는 당초 처분이라는 표현만 있어요. 그 다음에 재결 고의 하자가 인정되면 재결이 소유 대상인데 다만 형성 재결일 때는 형성 재결만 소유 대상이고 후속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 통제 불가하게 될 테니까. 그러나 이행 재결일 때는 이행 재결이냐 이행 처분이냐 그리고 우리 판에는 선택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정말 쉽죠. 하나 예외가 있죠. 여기 요 변경 명령 재결 요놈은 우리 판례가 처음부터 재결 고의 하자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판례가. 요것만. 이따 보겠지만 왜 그런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이행 재결이 한데 저 변경 명령 재결은 처음부터 재결 고의 하자가 없다라고 봐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냥 당초 처분이 소유되는 끝이죠.
이 논의는 판례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자, 이거 머리 되게 좋아야 돼요. 빠지박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뭐 수학들 좀 수학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알고리즘처럼 만들어놔서 일단 딱 공식을 정해놓고 그 예외만 하나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결과 하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해서 보는데, 결국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변경 명령들은 처음부터 재결과 하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그냥 당초 처분이 소유대상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변경 명령들이 원처분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게 재결과 하자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변경 명령 재결이 소유대상이냐, 변경 처분이 소유대상이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식 안에서 다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425페이지. 일단,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425페이지. 자, 오늘 요건 하고 가야 돼요. 지금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중간에 끊고 가면 내일 해봐야 다시 말짱 꽝이죠. 자, 425페이지 4번의 가번. 각하재결 나왔을 때. 각하재결을 받았다.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죠. 각하재결을 받아봐야 뭐 원처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처분 다투는 게 효과적이죠. 다만 우리 판례는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을 구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각하해 버리면은 이 상대방의 행정심판에서의 본안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니까 이때는 각하재결에도 고연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때 상대방은 원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각하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얘기예요. 다만 좀만 생각하면 각하재결 취소 소송은 별 실익이 없죠, 사실. 왜 그러겠어요? 각하재결 취소해봐야 결국 뭐에 불과하죠? 그냥 원처분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행정심판을 한 번 더 받아오라 그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원처분 취소송을 제기를 요구하는데, 다만 우리 판례가 이런 판시에 나온 것은 네가 각하재결 취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법원이 심리해 주겠다 그런 얘기일 뿐이에요. 가번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번의 기각재결은 뭐 판례가 없으니까 뭐 시험 날 확률은 많지 않죠. 그냥 혹시나 몰라도 써놨지만 기각재결 같은 경우는 판례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각재결 나왔을 때 원처분이 정당하다 유지한 거니까 그냥 원처분 다투면 돼요. 기각재결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사정재결을 했다라든가 또는 불이익 변경금지행정에 관해서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해버렸다. 이럴 때는 이런 기각재결이 소유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뭐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번은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가번 판례는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다번. 자, 취소 심판에 대해서 인용제가 나왔을 때 이거 잘 보십시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제가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인용받았을 때 저는 사실 다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제3자의 행정행위. 갑에게 건축허가 나왔고 을이 취소 심판 제기해서 취소 제기를 받았을 때 그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머릿속에 이런 걸 꼭 생각해야죠. 여기는 꼭 2명이 나오죠. 2명 이상. 갑이 있고 갑에게 행정청이 허가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을이 취소 심판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할 때죠. 자, 여기서 첫째 고민.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택도 없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변경은 침익적 처분의 강도를 떨어뜨린 거면 변경이에요. 자, 허가를 뭘로 바꿔야지만 을의 기분을 만족시켜 할 수 있죠? 바꿀 게 없죠. 뭐 등록으로 바꾸면 돼요? 뭐 특허로 바꾸면 돼요? 기간을 짧게 하면 돼. 기간을 짧게 붙인 것은 그냥 부관이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때는 저 허가를 취소하는 게 결국 을의 청구 취지란 말이죠. 그러므로 저 때는 취소 재결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취소 명령절이 있었는데 그건 삭제가 됐고. 그래서 이때 나올 수 있는 인용절은 취소 재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취소 재결은 뭐가 되죠? 자, 취소 재결 때문에 누가? 갑이 불이익을 받죠. 재결 고의하자가 있고. 그리고 저거는 형성 재결이니까 얘만이 소유대상 끝. 첫째, 재결 고의하자가 있고.
둘째, 형성죄니까 이것만이 소외대상. 끝.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어요. 됐죠? 보십시다. 자, 답은 양가로 1번. 제3자의 행정에 대한 취소 재결의 경우 소외대상. 요걸 봤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 위원회 취소 재결이 소외대상이냐?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회 취소 재결로 인해서 지금 갑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저게 형성재결이니까 저 처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결과자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재결과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둘째, 이 재결이 뭐죠? 얘는 지금 형성재결이니까 페이지 넘어가 봐요. 426페이지. 그러면 이게 형성재결이니까 자, 숫자 1번, 2번, 3번 그 이후에 갑이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이 보통 4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취소 통지를 보통 해주는데 이 취소 통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426페이지 양으로 4번이죠. 그래서 행정청의 취소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취소 재결은 형성 재결이므로 결국 별도의 이행이 필요 없다. 따라서 취소 재결 이후에 행정청의 취소 통지, 뭐 취소 고지, 취소 처분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요거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뭐만이 요 취소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고 이 취소 통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 판례죠. 자, 공식대로 들어가요. 재결 고의하자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그 재결이 형성재결이니까 이 형성 재결만이 소외대상이다. 끝. 네, 끝난다.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하나만 비교하는 거 하나만 보십시다. 자, 문제는 내일 풀 거고요. 428페이지로 가보세요. 428페이지. 자, 양가로 2번의 일부 취소, 이어서 변경 재결, 그 이어서 양가로 3번의 변경 면허 재결. 이 세 가지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재결 고의하자가 없다라고 봐요. 왜? 원처분의 정도를 깎는 것 뿐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원래 처분의 정도를 깎아나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재결 때문에 불이익이 더 생긴 게 없죠. 예를 들면 6개월 영업정지인데 3개월로 깎아줬어요. 고맙잖아요. 면허 취소인데 면허 정지를 바꿔줬어요. 고마운 거잖아요.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결 때문에 새롭게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얘네들은 전부 다 재결 고의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소외대상? 그냥 판례 따르면 당초 처분만이 소외대상. 이거 끝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전부 다. 세 가지 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서는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변경이라든가 변경 명령은 원처분을 대체한 거다. 즉 원처분이 여기 들어온 거다. 흡수된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처분이 여기 흡수된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 재결 고의하자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마치 재결주처럼 봐가지고. 네. 그래서 일부 견해는 재결 고의하자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 견해들 중에서 학설 중에서 자, 일부 취소나 변경은 형성재결이죠. 재결만이 소외대상. 그러나 양가로 3번의 변경 명령죄는 이행죄이죠. 그래서 재결이 소외대상이다. 재결이든 후속 처분이 소외대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양가로 3번에 한번 초점 맞춰가지고 보십시다. 그러면 변경 명령죄 같은 경우는 결국 견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재결 고의 하자가 없다라고는 판례 입장, 당초처 분설, 원처 분설. 그 다음에 재결 고의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견해 중에서 이때 이행처리의 소외대상이 된다. 이게 변경 재결설, 변경 명령 재결설, 변경 명령 재결에 따른 변경 처분 소외대상이다. 변경 처분설.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아주 풀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것만 혼동 안 하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양가로 3번이 변경 명령 재결. 왜 혼동해요? 왜? 이게 이행절이니까 요걸 쓰고 싶단 말이야. 막 가슴속에 유혹이 막 이거 쓰고 싶단 말이야. 요거 쓰고 싶다. 요거 쓰고 싶어 죽겠는 거야 지금. 요거 쓰고 싶어서. 근데 그걸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판례에 따르면 처음부터 여기 안 가고 재결 고의하자가 없다라고 보니까 판례에 따르면은 뭐만이 저 당초 처분이 소외대상이에요. 그러나 학설 중에서 변경이 된 경우는 원처분이 거기에 흡수됐다.
즉 선행처분이 없어지고 새 처분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한번 타자는 견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결국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 요거 다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요거다 해가지고 학설 3가지 나온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떡하지? 요것만 넘어가면 돼요, 요것만. 머리를 좀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굴려서 좀 돌려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만 논쟁이 좀 특이한 논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은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해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 대산적격 마무리 짓고 원고적격, 소위 피고적격까지 할 생각이에요.